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숨졌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됐다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부산에서는 밤새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추가 구조자는 없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게 될 북미 협상 참석을 위해 북한 협상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을 만나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범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비무장지대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매몰 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여파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젯밤 10시 30분까지 잠정 집계한 사망자는 모두 10명입니다. 실종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사하구 산사태로 매몰된 4명 가운데 70대 부부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경북 울진과 포항에서도 각각 1명씩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재민도 446세대 7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부산에선 산사태가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등 4명이 실종됐는데 현재까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한 공장 뒤편 산비탈에 시커먼 계곡이 생겼습니다. 오전 9시쯤 발생한 산사태로 생긴 토사가 흘러내린 흔적입니다. 이 사고로 밑에 있던 주택은 아예 파묻혔고 식당은 지붕만 남았습니다. 우두 소리 나더만 그래 고닥딱 뛰 나가고는 어이게 우리 창고가 무너지더랍니다. 그래 우리 아저씨는 저 산을 해갖고 산을 그 우로 밭을 산을 달려 도망갔어요. 사고 당시 주택엔 70대 노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식당에는 60대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즉시 소방관과 군 인력 등 600여 명이 구조 작업에 나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실종자 흔적이 발견될 때마다 굴착기를 멈추고 소방관들이 일일이 손으로 흙이나 잔해를 걷어내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데다 토사량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위치, 그 매몰된 위치 위에서부터 섹터를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토사가 400~500m가량 산비탈을 따라 쏟아져 내려 마을을 덮쳤습니다. 공장 뒤편부터 산 정상 예비군 연병장 근처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산기슭에 있던 주택과 식당에 있던 실종자들에겐 날벼락이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YTN에는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시청자들의 제보 영상이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제보 영상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피해 상황, 김우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풍 미탁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남 완도군. 오전부터 쏟아진 장대비로 교차로는 결국 거대한 호수로 변했습니다. 승용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SUV 차량만 간신히 거북이 걸음으로 빠져나갑니다. 잔잔했던 동네 하천이 거친 물살이 흐르는 계곡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에 전남에서만 주택 수십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전라남도에 이어 거센 비바람은 경상남도로 들이닥쳤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빗물이 쏟아집니다. 인근 아파트 상황도 비슷합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듯 빗물이 무서운 기세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새벽부터는 경상북도와 부산에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는 얼음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들이찼습니다.
미처 포장하지 못한 포도와 상자들이 그 옆을 둥둥 떠다닙니다. 하나라도 건져볼까 애타는 손길만 분주합니다. 영덕군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한 굴착기는 뒤집어진 채 수습을 기다립니다. 부산에서는 야산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검은색 토사가 흘러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부터는 강원도 영동에서 피해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삼척시에 있는 주택은 포탄이라도 맞은 듯 뒤틀려 있고 부서진 내장재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쏟아진 토사가 집안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전선 위에 거대한 잔해물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 지붕이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미탁이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 YTN에 수많은 영상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시청자 제보는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거지철에 닥친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또다시 벼가 쓰러지고 과일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양식장도 초토화됐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황금 물결은 간데 없고 벼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거지에 맞춰 닥친 태풍으로 벼가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심정이야 말할 수 없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니까 지금 정부에서 수매도 받도 안 해요. 지금. 다 익은 벼가 쓰러져 물에 잠겨 있으면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삭이 희거나 검게 변하는 피해도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달이 튼실하지 못해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닥친 태풍 때는 일찍 따는 품종의 과수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늦게 따는 만생종 과일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태풍이 여러 번 와서 피해 복구도 아직 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태풍이 와가 농민이 땅을 치고 통곡할 지경입니다. 태풍으로 적조는 사라졌지만 강풍과 높은 파도로 양식장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올해 무려 7개의 태풍이 그것도 3개는 수학기에 덮치면서 농어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풍 피해가 심각하고 침수 피해로 이재민도 많다면서 정부는 가용한 장비와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인명피해가 적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며 국민도 함께 아픔을 겪는 심정으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침수 피해 현장에선 긴박한 구조 활동과 함께 긴급 복구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태풍 미탁이 퍼부은 물폭탄에 도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미처 피하지 못해 차량 지붕에 갇혀버린 운전자. 결국 구조대가 출동한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폭우에 호수가 범람하면서 인근 가게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소방대원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등에 업은 채 구출해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농민은 이른 새벽부터 쑥대밭이 된 논을 찾아 배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안까지 들이닥친 빗물을 쉴 새 없이 퍼내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들. 홀로 사는 할머니가 침수 피해에 망연자실하자 자발적으로 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청년들입니다. 가재 도구를 모두 밖으로 옮긴 뒤 청소까지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딱 저 나이 때쯤 되시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직원들 이야기해서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드렸죠. 태풍이 남긴 크고 작은 상처 위에서 서둘러 삶의 터전을 복구하려는 손길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도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로 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8.2도로 제법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며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경주와 의성 등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좁혀진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 비가 지나겠고요. 상층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서울 낮 기온 22도 선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휴일 아침에도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동해상에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개최를 앞두고 북한 대표단이 협상장인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앞서 경유한 베이징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북미 협상 장소로 가는 북한 대표단 일행이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평양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실무 협상하러 갑니다. 북한 대표단의 김명길 대사는 이번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해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김명길 대사는 또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는 답변을 영어로 통역까지 해서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이번에? 크게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대표단에는 김명길 대사 이외에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북미 실무 협상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스톡홀름에서 예비 접촉과 실무 접촉을 하루씩 잇따라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눈앞에 두고 결과를 낙관한다는 북한의 강한 기대감은 조금 이례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만큼 협상의 결과가 절박하고 또 이번에는 미국도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3일 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하며 미국도 그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2일 이뤄진 북한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사경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그제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는데도 비난 수위를 예전에 비해서 크게 낮췄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자극할 수 있는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제도의 도고섬에서 북쪽으로 350km 떨어진 곳에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건 지난 2017년에 이어 22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반응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国連決議違反であり、厳重に考慮し強く非難します。 긴박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수위를 크게 낮췄습니다. 당신은 압력과 강력한 제재를 언급하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暴挙を行ったこと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国際社会は団結して制裁措置を完全に履行し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일본에서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본 전역이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난 수위를 낮춘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하기를 원하는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자극을 피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여당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그제 발사한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 해야 할 일은 한다며 응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정보를 요청한 건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져서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미 실무 협상도 예정돼 있지만 연말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석 달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하노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북한과 미국이 7달여 만에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로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 북한과의 관계 전환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실무협상 결과가 좋을 경우 연말쯤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At some point, yes, he will. Certainly, they want to meet. They'd like to meet. I think it's something that will happen, and we'll see. But Kim Jong-un, I think something can happen. Yeah. 이달 22일에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을 한 달 앞둔 시점이라 한일 갈등 국면 이후 최고위급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가 갈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가 방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날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10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대화 분위기가 좋을 경우에는 다음 달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절쯤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논의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의 주최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은 연합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일대가 전국에서 집결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가 정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광장과 서울역에서도 보수 성향 종교단체 등이 각각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2km 넘는 구간에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와 무교로, 청계광장 부근의 교통은 오후 내내 전면 통제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의 파면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명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파면하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빨리 내려와서. 도심 곳곳에서 열렸던 집회는 청와대 앞으로 함께 행진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연행됐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연합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평시 엄중한 도덕적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 충실히 수사를 받으라.
보수단체의 대규모 맞불 집회에 이어 이번 주말 다시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조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어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 교수를 처음으로 비공개 소환해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어제 비공개로 소환한 것을 놓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피의자 인권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법한 조치라고 했지만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겁박에 검찰이 황제 소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 소식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법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피의자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 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이번 기회에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기를 바랍니다. 보수 야당은 날을 세우며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해 황제 소환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것이 장관 부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며 검찰은 의전에 신경 쓰지 말고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뻔뻔한 여당의 겁박과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맞춤 특혜를 받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소환을 했다고 황제 수사까지 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은 절대 권력 앞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무도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검찰이 꼬리를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 교수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어젯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정작 공소장에선 내용을 뺐습니다. 왜 그런지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U.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 시한을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기소입니다. 앞서 조 씨는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가 지난달 14일 귀국길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먼저 조 씨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채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 자본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민 뒤 주가를 조작하려 한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과 자택에 관련 서류를 없애고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모두 약 72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빼돌린 돈이 정 교수에게 건네진 점 등을 토대로 정 교수가 조 씨 횡령의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씨의 공소장에는 공범 관련 언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완을 이유로 공소장에는 공범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을 막고 정 교수 조사를 마친 뒤에 추가 기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잇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돼지농장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확진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과 매몰 대상은 80개 농장에서 돼지 12만 6천여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태풍 미탁으로 인해 소독 조치 효과가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보유한 소독 차량, 방역 방제기 등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접경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 김포 강화 해안가에서는 방제 헬기와 군 제독 차량을 활용해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 내려져 있는 일시 이동 중지 기간 동안 모든 방역 조치를 완료하고 도축장과 분뇨 처리 시설, 사료 공장을 철저히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이틀 동안 4건의 확진 사례가 나온 데다 태풍으로 인한 영향도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 파주와 김포시의 사육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방식으로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와 김포시에서 이틀간 4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서 파주와 김포시 관내 발생 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우리 측 남방 한계선에서 1.4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멧돼지 폐사체가 어떤 경로로 발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선뜻 운전대 잡기가 쉽지 않지요. 노인들의 이동성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노인 운전자를 위한 자율주행차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호주 캔버라에 사는 마리케어 씨가 자율주행차에 오릅니다. 자동 순환 기능이 있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크게 조작할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의존했던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I wouldn't have to be driven by the family. I could keep driving myself, so I wouldn't have to rely on other people. 카메라가 운전자의 눈동자와 얼굴을 감지해 피로나 부주의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Like being taken for a drive by a robot car. 캔버라 주정부는 이 같은 자율주행차가 노년층의 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검토하는 시험주행에 한창입니다. 운전이 어려워진 노인들, 특히 도심 외곽에 사는 경우 심화하는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When older drivers stop driving, we know they get unhealthy, so they can't connect socially as they did before. They can't go to the shops or to church. 이동성이 보장되면 활동량의 증가로 정신적 즐거움이 늘어나고 병원 방문도 쉬워져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긍정적인 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안전입니다. Your commute is much safer. We have somewhere near 20 or 30 little Bengals a day now in the ACT, and that's normally because of driver distraction. 물론 자율주행차 자체에 도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자율주행차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로선 더욱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숨졌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태풍이 입술고 간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검찰이 조국 장관도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게 될 북미 협상 참석을 위해 북한 협상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표단은 중국 베이징에서 취재진을 만나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서 외제 승용차와 승객이 가득 찬 광역버스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버스는 도로 난간을 부딪힌 뒤 겨우 멈춰섰는데 근처 하천으로 추락했다면 더 큰 참변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18호 태풍 미탁이 관통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만 주민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가옥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최장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서는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북 울진읍에서 야산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안방과 부엌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태풍을 피해 집에 있던 67살 강모 씨 부부가 흙에 깔려 숨졌습니다. 큰 산사태가 난 그냥 물이 그냥 물만 흐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큰 동생인데 그 동생이 가니까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강풍과 폭우가 몰아닥친 포항 기북면에서는 주택이 무너지면서 부부가 매몰돼 부인은 구조됐지만 남편 72살 김모 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농사 짓고 기농에 가셔가지고 큰 농사 말고 조그마한 농사 짓고 그러셨어요.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소식도 없고 굉장히 뭐 관금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뭐 몰랐죠 뭐. 영덕군 축산면에서도 집이 무너지면서 59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경북 성주군 대감면에서는 76살 김모 씨가 농수로 물빼기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포항 흥해읍에서도 47살 이모 씨가 급류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태풍 미탁이 경북을 직접 관통하면서 울진이 555.6mm의 강우량을 보이는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열차 운행 중단과 주택 침수, 다리 유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경북 봉화군 영동선에서 정동진으로 향하던 해량열차 제4206호의 기관차와 객차 등 2량이 산사태 때문에 탈선해 영동선 운행이 전면 중단된 채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덕군 병곡면 송천다리가 중간쯤이 부러지면서 엿가락처럼 휘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애다리 상판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새로 지은 다리와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진 영덕군에서는 강구시장과 오포리 300여 가구가 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구시장 일대는 지난해 10월에도 태풍으로 인해 1,100여 채의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이재민 500여 명이 발생했었습니다. 3시간 동안에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장 주민들이 전부 바깥에 나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콩레이 때와 똑같은 그 상황이 될까 싶어.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외에도 아직 제대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농작물 피해도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을 앞둔 곡식과 과일, 채소 등이 강풍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최장수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종자 2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밤사이 계속됐지만 이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75살 권모 씨와 부인 70살 송모 씨입니다. 구조대원들은 밤사이 구조를 진행했지만 매몰 현장에 많은 양의 석탄재 토사물과 좁은 진입로로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에서 일어난 산사태는 8년 전 우면산 사고와 닮은 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앞 도로에 거대한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건물 안도 흙탕물로 아수라장입니다. 산사태가 이렇게 큰 길까지 덮치는데 5분도 안 걸렸는데 그새 18명이 숨졌습니다. 산 정상의 공군부대 근처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된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부산 4하구 산사태도 비슷합니다. 정상에 산을 깎아 만든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비탈에서 다량의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배수로가 제대로 없었고 배수로 넘칠 때 또 하나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텃밭을 만들었대. 그게 또 텃밭을 만드니까 물이 쭉 들어가 버리죠. 특히 이곳은 25년 전에도 산사태가 났었고 평소에도 토사 유출이 잦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별다른 안전관리도 없었고 이번에도 위험 안내 문자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건 토사가 검은색이라는 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할 때 쓴 감천 화력발전소에 석탄재로 추정됩니다. 석탄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물을 먹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발생하고 품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갖고 밀고 나갑니다. 힘으로. 사고 원인은 물론 환경오염 논란까지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 삼척에는 시간당 130m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했고 물길이 막힌 하천이 넘치면서 한 마을은 사실상 초토화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들이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지붕만 겨우 보일 뿐 집안은 밀려든 토사에 막혀 아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떠내려온 나무들도 산더미처럼 쌓였고 주변으로는 흙탕물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물길이 막힌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을 덮친 겁니다. 자다 일어나니까 뭐가 물이 팡팡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금방금방 집으로 들어온다. 양쪽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원래 마을 안길입니다. 하지만 하천이 넘치면서 이렇게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식료품을 팔던 가게 안은 남아있는 흙탕물에 물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루사 때도 이렇게 안 했거든. 이 80년 살아서 이런 배 처음 봤다. 한목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한목에 무너져버렸다. 인근 마을은 불어난 하천물에 아스팔트 도로가 온통 뜯겨나갔습니다. 차들은 토사와 함께 떠밀려와 처박혔고 길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길을 막는 바람에 여기가 댐 역할을 하면서 물이 범람하게 되고 가정집 하나는 침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집안은 각종 가재도구가 뒤엉켜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밀려든 토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뻘이 여기 문에 꽉 잡고 쩌려 붙다시피 붙어버리니까 문이 안 열리죠. 마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된 가운데 피해 주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삼척뿐 아니라 강원 동해안 전역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특히 과거 태풍 루사 때 겪은 피해를 다시 떠올려야 했던 강릉 지역은 도심 기능이 한때 마비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호가 끝내 흘러넘쳤습니다. 황토빛 물길이 도로 밖으로 밀려내려왔습니다. 범람한 호수와 마주한 해수욕장 횟집은 완전히 잠겼습니다. 흙탕물 속에 김치통 하나만 간신히 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김치인가 본데. 고립됐던 주민은 119 도움에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지붕만 보이는 승용차, 중장비와 트럭은 흙탕물에 갇혔습니다. 아침에 와보니까 물이 벌써 한 저 포크레인 상부까지 다 찼었어요. 방치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차기 전에 좀 미리 시에서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지붕은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깃줄 위에 위태롭게 걸렸습니다. 떨어진 파편은 버스 정류장과 차량을 덮쳤습니다.
태풍의 마지막 길목에서 쉼없이 이어지던 비바람을 견뎌내지 못한 강원 동해안. 배수로가 막히며 역류해 곳곳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물에 잠긴 학교는 휴업이 결정됐습니다. 하루 870mm가 내린 2002년 악몽 같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현재 이렇게 많이 차기는 누사 이래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지금 한 반 정도 침수가 됐는데 누사 때는 1층이 다 침수가 됐었고.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대형 산불, 수소 탱크 폭발 사고에 이제는 태풍까지 계절만 바꿔 쉼없이 이어지는 재난과 사고에 강원 동해안 주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린 경북 포항에서는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편도 3차로도로 일부가 내려앉으며 가로와 세로 높이가 5m에 달하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경찰과 포항시는 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긴급 복구 공사를 벌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은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그만큼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늦더위도 오늘까지입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선선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고 일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까지 뚝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경주의 가시거리가 30m, 해남이 6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밤부터 영동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서쪽 지방은 오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7도, 청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영서 등 내륙 곳곳에 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주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했는데 검찰은 이르면 오늘 재소환할 방침입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아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지난 8월 말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친 이후 37일 만입니다. 정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에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고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정 교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제 정 교수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석부터 귀가까지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 교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수사팀과 미리 조율해 지하주차장을 통해 11층 조사실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은 철제 덧문이 설치돼 있어 허가된 차량이 지날 때만 문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와는 달리 정 교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해 1층 출입문을 통한 소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환을 앞두고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점, 건강 문제로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결국 비공개 소환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주말 과잉 수사 비판, 대규모 촛불 집회에다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 메시지에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훈령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소환 일시와 죄명 등을 공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자가 아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를 포토라인에 세운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무줄 잣대를 적용해 정 교수에게 비공개 소환이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와 딸과 아들, 동생에 이어 부인까지 조 장관 일가족 대부분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 장관도 소환을 조사할지 검찰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역풍 우려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이름은 가족 관련 의혹 곳곳에 등장합니다. 조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정 교수를 도운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자택에서 마주친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가 연구실 PC를 가지러 김 씨와 함께 경북 영주시로 내려가면서도 조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택 컴퓨터에서는 조 장관의 딸을 논문 저자로 올려준 의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과 대학 동기인 변호사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발급한 곳은 조 장관이 몸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하지만 딸을 제외한 2명은 검찰에서 허위로 증명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의 PC에서는 웅동학원 관련 소송에 대응하는 내용의 문건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 동생은 소송을 통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0년간 학교법인 이사를 지낸 조 장관이 어느 정도 알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현직 법무장관인 만큼 검찰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평소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조국 장관을 부른다면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역풍이 거셀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조 장관 소환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사채로 인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 자본이라고 허위 공시하고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한 뒤 주가 조작을 시도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범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어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벌였습니다. 맞은편에선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가 서울광장과 서울역 앞에서도 별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서 대학생들도 촛불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단국대와 부산대 등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대학생연합 촛불 집회 집행부는 어제 저녁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촛불 집회 효과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정치권의 양상은 이제 진영 간의 세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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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 총출동했습니다.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국정을 파탄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한 몸이라며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정부와 여권을 총망라하는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문재인 정권입니다. 후한무치 정권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불행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진보 진영의 검찰개혁 촛불 집회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판단한 한국당은 이번 세결집을 추진력 삼아 정부와 여당을 더욱 몰아붙일 작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촛불문화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이번 보수 진영의 집회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제1야당은 정쟁을 위한 동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할 일은 동원 집회가 아니라 태풍 피해 대책 마련과 이재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촛불 집회에서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SNS에 실제 집회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 켠 촛불까지 합하면 그 수는 2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 검찰개혁이 국민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조 장관 수사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은 다음 주 검찰개혁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한층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범보수 진영이 이번 집회를 통해 예상보다 센 결집력을 보여주면서 조 장관 논란에서 촉발된 진보와 보수 진영의 새 대결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북한 대표단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북미 실무협상을 위해 현지 시각 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 항공편으로 출발해 오후 5시 40분쯤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베이징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명길 순회대사는 이번 실무협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입장을 영어로 통역까지 해서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처음에 실무협상하러 갑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이번에? 크게 기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관도 하고 있습니다. 막말 담화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북한의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비핵화 실무협상팀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정근 전 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떠난 중국 국제항공 항공편에 항공권을 발권한 북한 대표단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전 국장은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미국과 남한을 거칠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해왔고 지난 8월 11일 담화에선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청와대를 겨냥해 막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그제 발사한 발사체가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즉 SLBM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자국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통형의 발사체가 수면 위로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쏘아올린 발사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고각 방식으로, 그러니까 발사각을 높여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의 최대 고도가 910km,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다고 밝혔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는 더욱 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외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자위적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10차례 무기시험 현장에 대체로 참석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발사엔 이례적으로 불참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고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고 새로운 길이 핵능력 고도화임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이 북미 간의 기회냐 위기냐의 선택은 미국에 달려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이 실무협상 개최를 앞두고 SLBM을 발사한 건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발사가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4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한밤중 경기도 용인의 교차로에서 승객들로 가득 찬 광역버스와 외제 승용차가 충돌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버스가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간신히 하천으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가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창문을 통해 부상당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베란다 밖에서 굉장히 큰 굉음이 들려서 무슨 일이지? 라고 봤는데 버스가 그 전신주랑 그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사람들은 안에서 좀 이렇게 망치로 밖으로 나오려고.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와 광역버스가 충돌한 건 어젯밤 11시 10분쯤.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승용차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에는 50대 남성 기사와 승객을 합쳐 모두 3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는 등 대다수가 다쳤습니다. 버스는 제가 서 있는 이곳 인도를 넘어 다리 난간에 부딪힌 뒤 겨우 멈춰섰습니다. 자칫 조금 더 뒤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했다면 훨씬 더 큰 참변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늦은 밤이라 두 차량이 덮친 인도에도 지나던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가 더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본인만, 다른 차들은 그대로 있는데 본인만 전진을 해요. 전진하고 버스는 신갈 방향에서 그래서 직진해서 자기 신호를 오고 있었고. 또 사고 당시 음주 여부 확인에 들어가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서 현지 시각 3일 경찰청 소속 행정직원이 동료 경찰관들을 흉기로 공격해서 경찰관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은 범인은 파리 경찰청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해온 45살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범인은 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청사내 중앙정원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줄어든 올 시즌 국내 선수의 활약이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농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2019-2020 시즌 프로농구가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달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 결정전 통합 우승을 달성한 현대모비스는 주전 선수들의 노쇠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한 우승 후보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고배를 마신 전자랜드를 비롯해 국가대표 가드 김선영이 이끄는 SK와 FA 대여 김종규를 영입한 DB 등이 대항마로 꼽힙니다. 최고의 금액을 받고 DB로 이적을 한 만큼 당연히 DB가 우승을 하는 게 가장 목표고요. 네, 개인적으로 그 중심에 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가장 큰 변수는 키 제한이 폐지된 외국인 선수 제도입니다. 각 팀이 너도나도 2m가 훌쩍 넘는 장신 선수를 영입하며 고공농구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2명의 외국인 선수를 동시에 기용할 수 없게 돼 국내 선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올해는 용병 1명이 뛰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이제 기존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또 자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좀 바뀌지 않나. 저희 팀 구성이 좀 높이가 많이 낮기 때문에 좀 빠른 농구, 좀 그런 농구를 해야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올 시즌 정규리그는 10개 팀이 6라운드에 걸쳐 팀당 54경기를 치릅니다. 상위 6개 팀이 내년 4월부터 플레이오프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4위 LG가 5위 NC를 따돌리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LG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7회 투아웃까지 단 한 점만 허용한 선발 켈리의 호투를 앞세워 NC를 3대1로 이겼습니다. 1회 이형종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아낸 LG는 4회 대타 박용택의 희생플라이와 이형종의 1타점 2루타로 2점을 더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NC는 9회 마지막 공격에서 원아웃 만루 기회를 잡았지만 박성민과 노진혁이 모두 뜬공으로 물러나며 아쉽게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이 후반 43분에 터진 김준범의 극적인 동점골을 앞세워 전북과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남은 후반 22분 전북 권경원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경기 종료 직전 김준범이 왼발로 볼의 방향을 바꿔 천금 같은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승점 1점을 추가한 경남은 11호 한 계단 올라서면서 강등권에서 탈출했습니다. 최근 주요 프로스포츠에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고 있죠. 판독을 하는 동안 정작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비디오 판독 화면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프로배구가 처음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경기 도중 수비의 성공과 실패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곧바로 비디오 판독이 요청됩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시선을 대형 전광판으로 돌려 비디오 판독 장면을 확인하고 잠시 뒤 이어진 판정 결과에 따라 TV도 엇갈립니다.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라인 카메라 4대를 포함해 모두 18대의 카메라가 배구장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감시하는 덕분입니다. 이전까지는 관중들에게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배구컵 대회부터는 비디오 판독 장면을 관중들도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더 정확한 판독을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현장에서 함께 상황을 보며 CCTV를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저 장면에서 저렇게 실수가 났구나 이렇게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감독관들 입장에선 팬들은 물론 선수나 감독으로부터 판정을 예단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부담스럽습니다.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에서 미리 판독 전에 판독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판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함성이 들리면은 저희들은 사실상 더 집중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관중들이 보는 전광판 화면과 감독관이 보는 화면의 화소가 달라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구연맹도 이번 컵 대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중들의 어떤 표출이라든지 의견은 받아들이자. 그렇지만은 코칭 스텝이 벌써 그것을 미리 감독관석에게 아웃이다 아니면 타치아웃이다라고 하는 예단하는 그런 표출이 나온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제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V리그에 도입할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디오 판독 장면의 전광판 노출이 정규리그에서도 포청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순천 MG 새마을금고컵 조별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8득점을 올린 외국인 선수 비에나를 앞세워 삼성화재의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OK저축은행이 현대캐피탈에 1대3으로 졌지만 세트 득실률에 앞서 조 2위로 4강에 합류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오늘 아침 전국에 효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한낮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늦더위도 오늘까지입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뚝 떨어져서 쌀쌀하겠습니다. 태풍은 지났지만 여전히 동해상에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안개도 짙게 끼었습니다. 경주의 가시거리가 10m, 성주가 60m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밤부터 영동 지방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국의 대기질 양호하겠지만 서쪽 지방은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18.1도, 청주 20.2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면서 서늘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크게 오릅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청주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경기 동부와 영서 등 내륙 곳곳에 비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2도를 밑돌면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